네, 윤현동 코치님은 슬로우 러너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글쓰기 트렌드에 대해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소개받은 윤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로우 러너라는 거는 우리가 배울 때 일반적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좀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듣는 사람들만 우리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사는 전체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글쓰기도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쓰시면 안 됩니다. 오프라인에 강점이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만 하시고 온라인에 강점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만 하시는데 이제 두 개가 통합이 될 때 정말 많은 그 에너지들이 오고 융합이 옵니다.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조금 스토밍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머리에 스토밍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자극을 줘야 되더라고요. 자꾸 머리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손으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오면서 손으로도 많이 썼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밑줄을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정의하고 조사하고 초안 잡고 큐레이팅하고 편집하고 책 교정하고 출판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책이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대로, 이 사진 찍으세요. 프로세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글쓰기에서 특히 콘텐츠가요.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요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그냥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스낵 콘텐츠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글쓰기 중에는 맞춤법이 1위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만큼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들이 많고 맞춤법이 정말 중요하다. 공모전이나 실험 글쓰기, 에세이 이런 쪽에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설득적 글쓰기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이 단순한 글쓰기가 잘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신만의 컨텐츠를 써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를 갖다 놓고 데이터 북이라고 책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읽어보면요. 자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정보 자체가 이제는 AI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설득적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빈칸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글쓰기 교육할 때 빈칸 나눠주고 그냥 써봐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도 이제 글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과제를 줘요. 근데 과제를 준 걸 갖고 오시면 꼭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근데 피드백을 주다 보면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강점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또 세게 피드백을 하면요.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건설적 피드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조금 더 시기적절하고 건설적으로 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조현신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평판으로 완성되는 페르소나 브랜딩 전망을 강의하는 저는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조새 지식소통가 조현심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 표 하나가 사실 제가 그 책에 썼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큰 퍼스널 브랜딩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존재의 의미, 내가 자체가 이런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에 더 좁혀서 뭘 해야 될까? 나의 사용 가치인 커리어 브랜딩을 바깥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번 생에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업을 바꾸면서 본인의 손에 익히는 기술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이 기술을 생성형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참 커리어로 뭔가를 하기가 좀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질과 연관되고 나의 사용 가치와 연결된 페르소나 브랜딩, 디지털에 비춰진 모습을 컨트롤함으로써 나를 브랜딩하는 것. 이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브랜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성 AI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면 나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내가 하는 메시지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면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참고로 저는 15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자기 PR법은 이름만 딱 떼면 뭐 하는지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체성. 네 정체를 밝혀.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건 딱지를 붙이면서 완성됩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다시 정의를 내리자면 앞으로 호명사회에 나라는 사람이 누구다 라고 스스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한 대로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거를 증거로 만드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결국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여기까지를 퍼스널 브랜딩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영돈 코치님께서 손으로 한 게 기억 남는다 라고 해서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자 아빠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으로 한 것만 기억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이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브랜딩을 하냐? 네, 뻘짓 프로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뻘짓? 생각이 드시잖아요. 뻘짓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알고 계시는 그냥 뻘짓은 소모적 뻘짓이에요. 그러면 생산적 뻘짓을 해라. 네, 제가 한 게 생산적 뻘짓인데 제가 했던 생산적 뻘짓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면서 그냥 뻘짓을 한 거예요. 제가 놀고 먹고 글만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안 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압니다. 그런데 프로필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점점 더 채워질 거고요. 1년에 한 권씩 책 쓰는 건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생산적 뻘짓이라고 하면 데이터로 카운터블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언제까지 저걸 할 거야? 네, 퍼스널 브랜딩 하면 아하 조현심하고 누구나 할 때까지 할 거라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면 되니까 크게 뭐 조급하거나 이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꿈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와 토크쇼를 공동 진행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다국어만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10년 전 첫 번째 제가 했던 토크쇼입니다. 그 겁내 초라하죠. 그런데 그냥 하고 데이터로 기록해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는 계속 토크쇼를 했습니다. 했던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 봤고 여전히 아무도 관심 없지만 당신 브랜드 연구소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토크쇼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STN에서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런칭을 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랑 토크쇼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존니 선생님하고 또 이 토크쇼를 녹화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런 한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그 채널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터뷰만 300명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요. 저희 작가님들이 저한테는 원고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그냥 진행합니다. 하는 방법, 뻘짓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진짜처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MC가 되고 싶으면 MC처럼 하시면 되고요. 강사가 되고 싶으면 강사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뻘짓이에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 본인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걸 리코드, 데이터로 온라인에 하나하나 쌓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PR, 새로운 P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 유튜브에 조현심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100명은 늘어나겠죠? 네,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콘텐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은 디지털 발자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데이터 하나하나가 축적됐을 때 나라는 사람을 말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페르소나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을 알려드리면 브랜딩은 화려하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즈니스는 은밀하고 정교하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는 위대하게 만들어지시라고 응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정화 강사님의 핵 개인의 시대 업무 성향 기반의 팀 다이나믹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의 업무 성향 기반의 팀 다이나믹스 집필을 한 아이템 베이지 교육연구소의 박정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날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처음에 저에게 트렌드를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어딜 감히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트렌드 관련한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 안에는 누구도 코로나가 올 거니 팬데믹에 대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트렌드로 우기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MBTI, 디스크, 이런 성향 진단 도구들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런 진단 기반의 기업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진단을 할 때마다 교육생들이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강사님, 저는요,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어떤 걸 기준으로 설문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집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직장인들의 성향 진단 도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한 게 이제 2019년도였었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 교육생들의 질문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성향진단 도구를 직장인들의 성향진단 도구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좀 전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과연 뭘까요? 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직장인들의 성향진단 검사를 했을 때 600개의 기업 7만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네. 어떤 유형이 맞나요? 친절형. 네, 친절형이라는 단어만 보고는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관계지향적이고 뭔가 이타주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길래 제가 이 진단 도구를 잘못 개발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우리가 논문에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한국인들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정, 친근한, 협동, 대세를 따르는, 타인과 비교한다, 가제는 개편이다, 모호한 태도, 명분 중시, 관계 중시, 학연 지연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친절형에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래프 말고 팀으로 또 쪼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결과들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규칙형과 친절형과 안전형, 규칙형과 안전형과 평화형, 이런 원칙 중심적이고 뭔가 리스크를 생각하고 이런 조직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의 30명이 되는 팀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25명이 친절형이었습니다.
자, 이 조직은 어딜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엘마트의 CS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연구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긴 어딜까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였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또 쪼개놓고 보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성격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거든요. 임원들이 뭔가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내 기질보다는 그 일에 필요한 성격을 쓰고 살 수도 있겠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으로 좀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직장 내에 이렇게 많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죄송한데요. 네. 질문 하나 잠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네. 삼성전자 모바일 죄송합니다. 네네. 되게 중요한 뭐 단서 하나 제가 발견한 것 같아서요. 네네. 그 앞에 삼성전자 그 아까 그 그래프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서 왜 그 기술 취재된 사람들이 연구는 저렇게 많은데 네. 결국 거기서 추구하는 창조나 이거는 일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르소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직무적인 성격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은 그 일에 필요한 성격을 페르소나의 약간의 가면을 쓰고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인들의 성격 동질성을 가지고 갈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요, 복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기울어진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보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성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성향 진단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잘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같은 구조이거든요. 임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은 구조인데 어떤 조직은 굉장히 목표를 잘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를 놓고 봤더니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팀의 관계, 심리적인 부분들을 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쓰는 곳들은 성과가 잘 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 안에서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크숍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친절령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조직 구성원의 말투에 되게 예민한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더가 자꾸 이 연구형 직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연구형 직원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은 좀 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절형의 리더는 말투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직원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다른 규칙형이 있는 리더의 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다 보니까 이 규칙형 리더하고 대화할 일이 있으셨대요. 아, 그 직원 너무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연구형 직원은요, 오히려 이 규칙형 리더한테 너무 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 너는 그 직원 너무 좋던데? 나는 차라리 뭔가 의도를 숨기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팩트를 말해주는 사람이 전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친절형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제가 불편한 이유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나랑 저 친구랑 뭔가 핏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조금 깨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단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시모피스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요. 약간은 뭐 MBTI든 버크마리든 괜찮으니 이런 진단을 기반으로 우리가 핏되는 워크숍을 해주셔야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강의 시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팀의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강사님도 매칭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강사님이 그 조직에 갔을 때에 훨씬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인간의 직관을 가지고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조금 더 기울어진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이는 추상적인 조직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유행하는 리더십,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정답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팀 단위로, 개인 단위로 이제는 맞춤형 워크숍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으니까요.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저는 숭실대 경영대학원의 이미지 경영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이고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더 길어 보이세요? 2번. 혹시 여기 같아요 하신 분은 이제 거짓말이죠. 물론 같은 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왜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이 생김새도 같고 능력도 같고 그런데 면접이나 미팅에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자기 표현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을 좀 잠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물론 외적인 것에 많이 이제까지 치중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저는 이미지 경영학과 교수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코 외모만 중요시하고 외모만 가꾸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은 뭘까? 혼자 살아가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고 또 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일 텐데 여기에서 저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도 보면 코칭이 자기 표현 코칭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코치님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관계 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인데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맨 위에 오른쪽 세 줄. 자, 다 같이 이미지 메이킹이란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이미지 메이킹은 원래 애초에 홀리스틱 이미지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이미지 관리를. 애초에 정의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세 개 있죠.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면, 그 다음에 내적 이미지죠. 외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로 이루어지는 외적 이미지.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나, 커리어가 있죠. 그 사람의 스펙,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이미지인데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통합적인 이미지잖아요. 홀리스틱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통합적인 이미지가 본래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뭐 컬러나 이런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나치게 외적인 것에 조금 치우쳐진 것만은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참자 발견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이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성공적인 이미지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는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조직 속에서의 나 그리고 고객이 보는 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는 것은 남이 보는 나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조금 진단을 합니다.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변화는 이론적인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훈련과 어떤 자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0명 정도 있으면 그냥 돌아가면서 어제도 경기도에 가서
선생님은 이렇고요. 이걸 조금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좀 전문가로서의 피드백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앞에 좀 실습 도구를 좀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피치 코칭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시급한 순서대로 한 두세 분을 현장에서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이론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트렌드 2025에서 주장하는 홀리스틱 이미지는 하나 더 들어가요. 이제 미디어 시대이고 그리고 SNS가 너무나 전성기죠. 지금 발달된 이 상황에서는 디지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블로그 활동을 하시든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실 때 우리가 디지털 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 그러니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도 좀 관리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을 좀 관리를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테라피적으로 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너무 치우쳐지다 보니까 내적으로 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당신은 MBTI 어떤 유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MBTI를 비롯해서 디스크, 애니어그램, 사실 저도 다 TA까지 공부를 하고 강사 자격증까지 있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누구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도 외적인 것에서 좀 추적했던 것들이 내면의 나를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관계적인 면과 그 다음에 디지털 상에 있는 나까지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면과 외면이다. 저는 얼굴 박사 1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얼굴 박사로서 대선 후보부터 장관님, 기업 CEO들 이미지 컨설팅을 하시면서 뭘 추구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고 잘생긴 인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건강한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고난 생김새는 다 다른데 전 세계인이 느끼는 인상은 좋은 인상, 나쁜 인상이 좀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정한 홀리스틱 이미지 전문가가 이미 2500년 전에 있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과 수사학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유영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손 교수님이 하는 이미지 메이킹하고 수사학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좀 한 15년 전에 서울대에서 수사학 강의하시는 교수님하고 이제 강사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때도 나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와, 이것이 진짜 이미지 메이킹의 본질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즈니스 관계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도 다 이미지가 필요하고 페르소나도 갖춰야 되고 그죠? 그래서 칼 융이 얘기한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끊임없이 타협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식적인 자기를 꾸미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는 본질적인 자아지만 페르소나는 인격적인 자아거든요. 사회적인 자아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칼 융은 이 페르소나를 잘 가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을 갖추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오늘 좀 넓은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우리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이고 수사학은 한마디로 설득의 기술이고요.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통 능력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로고스, 논리적인 거, 그 다음에 파토스는 상대방의 그 공감과 그 다음에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데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그래서 에토스와 연관이 있고 사실 파토스도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저는 KBS 방송인 출신이고 이제 대학병원 보이스 그 음성의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대기업 임원분들 코칭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헤매는 게 뭐냐면 로고스는 잘해요. 그런데 파토스와 에토스에서 다들 헤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홀리스틱 이미지 코칭이 필요하고,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이해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교육 담당자들이나 강사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내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공부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 참 위험하고 얄팍한 강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혹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와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이제는 깊이 알아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디지털 이미지 매니지먼트만 좀 더 이제 플러스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지금 2025년에 우리가 홀리스틱 이미지 코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리더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담아왔는데 넘기려고 해요. 어쨌든 지난 5월에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TD에서는 우리 리더십 트랙에서 이렇게 감성지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도 겉을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정서까지도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게릿 뷰티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외모를 바꿨는데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거 많이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외적인 것이 내적으로 영향을 주고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지능과 그 다음에 포용적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우리 리더가 또 많이 오셨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 또 인재들을 리텐션 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이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ATD에서는 또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이미지 코칭을 우리가 리더일수록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에서도 역시 조지프 나이 교수는 우리 김민태 부장님 와 계신데, 제가 EBS 정말 사랑하고 매번 꼭 보는 프로인데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인데 그 요소는 정서지능과 소통,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리더가 갖추어야 될 소프트 파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매력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미 오래됐고, 캐서린 하킴 교수가 매력도 이제는 우리 성공으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자본이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십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영업사원은 성과가 좋고, 또 일반 샐러리맨들이 승진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책을 통해서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미지 메이킹 좀 더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결국은 소통 능력과 관계 능력을 높이고 또 건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민 강사님의 자기이해 인문학이 뜬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제가 왜 멸종위기가 됐는지는 굉장히 눈물 없이 들으실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뒤풀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5분 타이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5분 심리학의 컨셉이기도 하고,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문화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되고 또 집필진으로 참여하기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보시려고 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자기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집필진에 참여를 했는데요. 초개인화 시대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 이해다. 모든 답은 자기에서 나온다는 테스 형의 말씀이 있으셨죠? 사실 테스 형의 말씀은 그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던 글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델포이 신전이라는 데가 자기 그 신탁을 받으러 오는 데죠. 나의 문제점을 신들에게 듣고자 찾아오는 데였습니다. 그 정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모든 문제는 자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지금 이제 큰 트렌드 두 가지가 개인주의 그리고 생성형 AI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 문화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있죠. 예전에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뭐 나이 먹으면 결혼하고 나이 먹으면 애 낳고 나이 먹으면 직장 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이런 게 과거의 삶이었다면 지금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서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직장에서도 굉장히 부딪히는 지점이 직장에서의 어떤 목표와 개인의 나의 그 목표가 부딪힐 때 상당히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이해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나답게 살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나다운 게 뭡니까? 사실 자기 이해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디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막상 이제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뭐 신입사원 때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 또 한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간을 잠깐 활용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툴임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단 대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은 이 답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사용한 배가 뭐냐, 항공모함인데요. 이런 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김소월 시인의 단풍이라는 시를 알려줘. 그러면 김소월 시인이 단풍이라는 시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답이 나왔을 때 이게 다른 답인지 적절한 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생성형 AI 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인문학 강의는 이런 코드라는 코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인문학 강의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교양에 도움이 되고 좋지만 막상 이걸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업무 장면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 사실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코드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처핏, 독창성, 다양성, 자기 표현이라는 측면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부분은 뭐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컬처핏은 면접 장면에서 언급이 되는 정도였고, 독창성이라는 것도 뭐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식의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 다양성이라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피상적인 다양성, 표현이라는 것도 사실 회사에서, 기업에서 개인의 표현은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제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컬처핏이라는 것은 인재 선발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뽑아서 뭐 교육, 그리고 기업과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맞춰가는 과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창성이라는 것, 다양성, 그리고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통인문학자 최인호 대표님의 소개인화 시대 개인의 욕망을 잇는 언어 철학 기반 소통 교육 강의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책에서 가장 트렌디하지 않은 긴 제목을 붙인 소통을 철학으로 푸는 소통인문학자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긴 제목 그 자체가
소통 트렌드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압축된 말이 아니라 좀 풀어낸 말이 트렌드라는 겁니다. 무엇을 풀어낼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저는 20, 30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면 사실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가 말문이 막히게 되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좀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방황을 좀 하다가 철학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다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정말 신나게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쓸 무렵에 제 개인적인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MZ 다음 세대라고 하죠. 잘파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저는 아날로그 시대 태어났고요. 그녀는 디지털 시대 태어났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뭐 문화, 뭐 생활 양식, 뭐 생각하는 거, 말 차이는 어마어마했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날로그식으로 소통을 좀 하려고 하면 저희 딸이 엄마랑 말이 정말 안 통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책의 그 키워드가 초개인화인데요. 저는 매일매일 이 초개인화가 무엇인지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있었고요. 지피라던 시대의 그 시간에 하필 딸과 그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늘 느꼈던 그 소통의 문제점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 딸과도 아주 현명하게 소통을 좀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을 담아서 이 책에 잘 녹여냈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기업 소통과 가족 소통은 전혀 다른데 왜 지금 대입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자, 소통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터득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저희 딸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필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강사분들이 소통교육의 어려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소통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모든 상황에 맞는 소통 스킬을 다 알려주기가 힘들다라는 게 답변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교육생들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강의 때는 알겠는데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소통 상황이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 심오피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소통의 문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으로 접근을 하면 소통의 본질을 알면 어떤 상황이든 어느 누구와 저는 소통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소통의 본질. 우리는 왜 소통을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요. 이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왜가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요. 우리는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말은 즉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 잠깐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아니요. 방금 짧은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긴장하고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은 욕망을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방금 잠깐 물 좀 마실까요? 하는 말에도 여러분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욕망일까요? 물 마시고 싶은 욕망. 네, 저는 강의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인 말만 들어서는 그 안에 욕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 욕망을 우리가 파악했다 하더라도 강의 잘하고 싶어서 잠깐 생쇼를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만 우리가 헤아림이 멈춰진다면 저와의 소통은 더 진전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욕망을 알게 되면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두여서 보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욕망이 바로 특수 욕망입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요, 바로 이 특수 욕망과 보편 욕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알게 되면요, 아, 저 사람의 말 속에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헤아리기 위해서 절로 경청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존중이 되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소통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소통 교육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교육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성이 지금 대두되는 초개인화 시대에 물론 변화무쌍하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소통의 본질 우리가 알고 그 바탕으로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다양성은 더 이상 기업의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되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욕망을 잇는 언어 철학 기반 소통 교육으로 멋지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